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무분별한 미국 진출은 뉴저지 한인 업체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9까지 올리는 안이 올 뉴욕주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유급 병가 의무화 제도가 뉴욕시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림세를 면치 못하던 뉴저지주의 주택가격이 7년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미 역사상 최악의 성적 조작 사건으로 교육감과 교사 35명이 기소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달 27일 KBN 뉴스에서는 뉴욕 퀸즈 지역에서 한인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 업체들의 무분별한 미국 진출이 한인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 지역의 제과점도 한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상당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역의 자치단체 중 한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팰리세이즈 파크. 펠팍타운에는 지난 2007년 파리바게트 미 동부 1호점을 시작으로 한국의 대형 제과업체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에는 한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지역 골목 상권을 무너뜨리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펠팍 한인회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한국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거대한 자금력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지역 골목 상권의 수익 감소는 물론 폐업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그만 영세업으로 시작해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모든 사업들을 하면서 한인타운이 만들어졌는데 하루아침에 한국에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런 자본과 그런 마케팅과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인 상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펠팍에 위치한 한 제과점입니다.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제과점은 한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줄줄이 오픈하자 제과점 매출은 반으로 줄고 임대료조차 지불하기 버거운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이 제과점 옆에는 한국의 한 대형 제과업체가 오픈할 예정이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기업체의 그런 또 프랜차이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마 제일 힘들었던 게 렌트비를 낼 수 없을지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매상은 한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려니까 참 상당히 많은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펠팍 한인회는 한인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미국으로 진출해 한인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의 관련 부처에 공식 서한을 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씨름협회가 신임 황재수 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신임 황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씨름의 보급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코리안 레슬링 혹은 코리안 스모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씨름을 미국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뉴저지 씨름협회가 새 회장을 맞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취임식엔 50여 씨름인들이 참석해 황재수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협회기를 이양받은 황 신임 회장은 씨름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민생활에 정이 마른 우리 동포들에게 새로운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라는 우리 2세들에게는 정체성도 확립하고 건전한 운동을 통해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씨름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뉴저지 씨름협회가 씨름 저변 확대를 위해 내세운 올해 사업은 크게 3가지. 6월에 열리는 단호 씨름 대회와 8월에 열리는 무료 씨름 교실, 9월에 열리는 추석맞이 씨름 대회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한인 학부모회와 협력해 각 학교에서 무료 씨름 시범 경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꿈나무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1,400억 달러 규모의 2013에서 2014 회계년도 뉴욕 주정부 예산안이 가결됐습니다. 예산안에는 우선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안을 3년간 단계적으로 $9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뉴욕주 의회 하원은 지난 28일 압도적인 표차로 주정부 예산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거친 뒤 4월 1일부터 시행될 주정부 예산안은 당초 합의한 1,350억 달러보다 63억 달러가량 늘어난 1,413억 달러입니다. 예산안은 우선 뉴욕주 최저임금을 2014년 8달러, 2015년 8달러 75센트, 2016년 9달러 등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연소득이 4만에서 30달러인 중산층 가정에는 2014년부터 3년간 매년 350달러씩의 부양자녀 세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스몰 비즈니스에게는 약 8억 달러의 감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벤처기업 펀드 프로그램으로 5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무직자 직업 훈련을 위해서도 5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교육 예산은 10억 달러가 책정돼 프리 킨더가든 지원비 2,500만 달러 증액, 수업 시간을 연장하는 학교에 2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합니다. 또한 47억 달러의 대중교통 예산을 확보해 뉴욕주 차량국 민원실에 대기 순번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이용 시간을 단축하며 일부 차량국은 토요일에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유급 휴가를 내고 쉬도록 하는 방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픈 사람이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곤주 포틀랜드와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가 지난주 직장인 유급 병가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뉴욕시, 매사추세츠, 워싱턴, 버몬트주도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 의원들이 직장인 유급 병가 의무화 제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자 그동안 이에 반대한 바 있는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지난 29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바꾸며 이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최소 20명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연간 5일의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2015년 10월 이후에는 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인 사업체로 확대됩니다. 현재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시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 시의회만 통과되면 시장의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시 근로자 100만 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유급 의무 휴가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한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뉴욕 시내 소상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괄 이민개혁 법안의 입법 추진 일정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암초였던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 도입이 타결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인데요. 예정대로 이번 달 두 번째 주에는 법안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뉴욕타임스는 포괄 이민개혁안에 담을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에 세부안을 놓고 팽팽한 대치전을 벌여온 미 상공회의소와 산별 노조연맹이 상호 입장을 절충해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연간 비자 쿼터를 첫 해 2만 명으로 시작해 최대 20만 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쿼터 확대는 실업률과 특정 업종의 인력난 등을 감안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에서 전기공이나 중장비 운전 등 숙련공을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는 연방노동부가 정하는 적정 임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암초로 여겨졌던 부분을 제거하면서 연방 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 상정은 예상대로 부활절 휴회가 끝나는 4월 둘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상정되면 4월 말까지 상원 법사위원회 가결을 거쳐 5월이나 6월 중 최종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약 연방상원에서 70표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승인되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에서도 올여름 휴회를 시작하기 전인 7월에서 8월 초 사이에 표결 처리될 것으로 이민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물이 없고 집을 사려면 가격이 너무 비싸 주택 구매를 포기해야 했던 10년 전.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내림세를 면치 못하던 뉴저지주의 주택 가격이 7년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9일자 레코드지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평가업체 오트 밸루에이션 그룹의 최고 경영자는 올해 뉴저지 주택 가격이 평균 3% 정도 오를 것이며 3%를 넘어 5에서 6%가 오른다 해도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의 집값은 지난 2006년을 마지막으로 내림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바닥을 친 집값, 낮은 이자율, 고용시장의 회복 등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활발한 버겐 카운티의 오라델, 글렌락, 해츠브룩 하이츠, 이스트 러더포드, 메이우드 등에서 주택 판매는 활황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의 신규 주택 건축이 크게 늘어난 것도 시장 회복의 증거로 지적됐습니다. 올해 뉴저지주 신규 주택 건축은 2만 2천 채 정도이며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평균 1만 3천 채의 주택이 신축된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기대치가 상승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트그룹 최고 경영자는 지난 7년 동안 매물이 최저라며 더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 집을 내놓기를 꺼려하고 있는 판매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 전체적으로 범죄율은 줄어들었지만 강력범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소외계층의 절망과 분노가 강력범죄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저지 주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2012년도 범죄보고서에 의하면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의 전체 범죄율은 지난 2011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총 212건의 형사사건이 발생한 펠팍타운은 주택 침입절도와 절도 사건 등이 감소해 전체 범죄율은 2011년에 비해 16.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와 강도사건 등 강력범죄는 증가했습니다. 2012년 총 453건의 형사사건이 발생한 포트리 타운도 절도 사건 등의 감소에 힘입어 전체 범죄율은 2011년과 비교해 11.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살인과 강도 사건 등 강력범죄는 증가했습니다. 레오니아 타운에서 지난해 발생한 총 113건의 형사사건을 보면 강도가 2건, 폭력이 3건 등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며 주택 침입절도와 절도는 감소했습니다. 반면 리츠필드 타운은 지난해 총 104건의 형사사건이 발생해 2011년보다 8.3% 증가했습니다. 리츠필드 역시 강력범죄가 증가해 강도사건이 3건, 폭력사건이 4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단순 폭력은 2011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는 2012년 형사사건은 2011년보다 단 1건 증가했으나 주택 침입절도와 절도사건은 증가했습니다. 한편 테너플라이는 폭력사건만 증가하고 다른 강력범죄는 감소했습니다. 미 역사상 최악의 성적 조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0년 동안 교육감을 지낸 베벌리 홀 교육감이 2009년 올해 교육감에 선정되는 등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은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데베 시먼의 결정에 따라 베버리 홀 전 교육감 등 35명의 교원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교원에게는 조직범죄, 공갈, 절도, 위증, 그리고 위증 교사 등 6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홀 전 교육감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45년이 선고돼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 주정부는 지난 2011년 특별조사를 통해 애틀랜타 지역의 초, 중등 공립학교 교사들이 2001년부터 10년 동안 오답을 고치거나 학력 평가 시험 시간에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과 성적 향상에 따른 보너스를 받을 목적으로 교사들끼리 서로 짜고 시험 성적을 조작한 것입니다. 집단 부정행위에 가담한 교원은 38명의 교장을 포함해 44개 학교에 178명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가운데 150여 명이 사표를 내거나 제2명에서 탈락해 교단을 떠났습니다. 이번 스캔들의 원인은 낙제 학생 방지법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교사들의 성적 조작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이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LA 한인타운 곳곳에 버려진 가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함부로 버려진 가구들은 타운 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 투기까지 부추깁니다. 김정균 기자가 쓰레기 불법 투기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파트들이 즐비한 LA 한인타운 내 길거리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낡은 소파 등의 대형 쓰레기들이 무단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가구와 함께 길가에 나뒹굴고 있는 쓰레기들은 그야말로 쓰레기 매립지를 연상케 합니다. It's bad for the neighbors, you know. They need to go to the city and the city come to pick up. LA 한인타운 내 대형 쓰레기 무단 투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LA 공공사업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TV나 컴퓨터 또는 대형 소파를 몰래 버린 혐의로 발부된 티켓만 500여 건이 넘습니다. LA시에서는 이처럼 대형 쓰레기를 무단 투기 시 최고 $1,000의 벌금형과 또는 6개월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피가 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경우 개인은 물론 건물 주인도 거액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또한 LA시의 경우 벌금이 최고 $1,000지만 캘리포니아 주 법에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3,000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가주 내 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 역시 더 큰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무래도 사람 다니는 거리에 저렇게 있으면 동네에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LA시의 경우 대형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모습을 보거나 자신의 거주지에 불법으로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경우 311에 신고하거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초콜릿이 벨기에의 명물이라고 하는데요. 은은히 퍼지는 초콜릿의 향기에 맛까지 느낄 수 있는 초콜릿 우표를 만나보시죠. 벨기에 브뤼셀의 한 우체국. 초콜릿 우표를 사려는 관광객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벨기에 우체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초콜릿 우표의 앞면에는 각종 초콜릿 사진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초콜릿 맛이 나는 카카오 성분이 첨가됐습니다. 초콜릿 향이 날 뿐 아니라 초콜릿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I think it's first time in Belgium that is it with taste. Yeah? Chocolate taste. Pure Belgium. 향이 나는 우표는 과거에도 발행한 적이 있지만 맛을 느낄 수 있는 우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표의 맛을 담아내는 게 쉽지 않아 벨기에뿐 아니라 독일과 스위스, 네덜란드 기술자들까지 동원됐습니다. This year we wanted to promote the chocolate and we used this system again and we have now instead of having only the flavor we have also the taste. 벨기에의 명물인 초콜릿 홍보를 위해 제작된 우표는 약 10만 세트. 5장짜리 한 세트당 우리 돈 9,000원에 판매됩니다. 맛을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우표가 초콜릿의 본고장, 벨기에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6시에서 7시쯤 베이사이드 인근 퀸즈 빌리지 2층 주택에 사는 한인 44세 조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외출해서 돌아온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 씨는 대형 매트리스와 함께 1층 계단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정황상 2층에서 혼자 매트리스를 아래층으로 옮기려다 발을 헛디뎠으며 1층으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지난 29일 오후 4시쯤 트로우스넥 브릿지 방면으로 홀로 걷고 있던 한인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노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86세 하황수라고 밝혔으나 자신이 살던 곳을 기억하지 못해 플러싱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한 노인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10,000 상당의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와 병원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맨해튼의 내과 의사 헥터 카스트로와 병원 직원 패트리시아 바레라는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2년간 불법으로 발급,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뉴욕에서만 4년 동안 75,000정의 옥시코돈을 처방했습니다. 호보큰시에서 지난 28일 새벽 3시쯤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해 수돗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쯤에는 PSENG사가 실수로 상수도관을 건드리면서 이 지역 일대에는 약 30인치의 물이 차는 등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 현재 파열된 상수도관은 보수가 완료됐지만 이 과정에서 상수도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나이티드 워러는 주민들에게 물을 끓여 먹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 방송 끝부분에 사회보장의 강론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연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회보장체계에서 장애연금과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꼭 1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어도 장애 상태가 입증되면 연금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메디케어의 혜택도 보장됩니다. 수혜의 금액은 수혜자의 연령, 수입, 기록 등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한편 그 현금 급여 중에 그 사회 보장으로서 SSI가 있는데 SSI 이것은 세금을 보고하지 아니했어도 일정의 제한된 수익과 재산으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 또는 시력 상실자 또는 장애자가 받을 수 있는 현금 혜택의 서비스입니다. 수혜자는 시민권자여야 하며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1996년도 복지개혁법 이전에 영주권을 획득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무상보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수입과 자산에 제한을 두며 자산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집 하나와 자동차, 묘지는 제외하고 모든 자산이 개인의 경우 2,000불, 부부의 경우에는 3,000불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현금, 은행 잔고, 주식, 유가증권, 잔액이 이제 보유되는 생명보험 등이 무슨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령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비근로소득을 구분해서 보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65세 된 시민권자 한국분이 한 달에 1,000불의 소득을 있다고 하는 경우에 1,000불에서 20불을 기본공제하고 또 65불을 근로수익금이기 때문에 기본공제하게 되면 915불이 됩니다. 이거를 50% 딱 절반이 나누면 408불이 되죠. 그러면 뉴욕의 경우 SSI를 최고 수령할 수 있는 분이 787불인데 787불에서 408불을 제하면 379불을 SSI를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편 근로소득이 아닌 비근로소득, 은퇴연금이나 기타 근로를 통해서 하는 소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5세 된 시민권자 한국분이 한 달에 500불의 은퇴연금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20불을 기본공제하면 480불이 됩니다. 여기서 최고 수령액인
787불의 차액인 307불을 SSI를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그러나 SSI를 수령하고 있는 동안 기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해서 그 수령액을 조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환불조처를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금은 한국과 미국이 연금 혜택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에 살아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SSI는 여기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은 현금 급여와 의료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현금 급여 쪽을 살펴보았지만은 메디케어를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보험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메디케어는 병원 치료를 받는 파트 A, 의사분을 만날 때 사용하는 파트 B, 메디케어가 80%를 커버하고 나머지 20%를 커버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초이스를 가지고 그 애드밴티지 플랜은 파트 C 그리고 의료 보험에 그 약을 사드실 때 쓰는 파트 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되시기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시면 페널티를 받아서 매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메디케어를 강론으로 파트 A, B, C, D를 풀어서 그 내용과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아시아나 제공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간간히 구름 끼는 맑은 날씨에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다소 기온이 올라가면서 아주 맑고 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